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전례 없이 커진 불확실성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크게 떨어질 거라고 예고를 하면서 다음 달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연 2.75%를 유지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전례 없이 커진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내수 부진 속에 관세발 수출 악화까지 겹쳐 경기만 생각하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환율 불안 등을 고려해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이에 금융통화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동결을, 1명만 인하 의견을 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변화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확 들어온 그런 느낌이라 이렇게 어두워진 상황에서는 조금 스피드를 조정하면서 좀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앞으로 석 달 내 금리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6명 모두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만큼 경기 부양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음 달 수정 경제 전망 발표를 앞두고 기존 전망치인 올해 성장률 1.5%에 대한 대폭 하향 조정까지 예고했습니다. 2월에 전망을 했던 시나리오는 너무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오래됐고 관세 효과도 더해져서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5월에 발표하겠지만 성장률은 상당히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가 경정 예산 12조 원을 집행하면 성장률 0.1%포인트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넉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늘 오후 3시 반 기준 7.8원 내린 1,418.9원으로 거래됐습니다. 코스피는 0.94% 올라 2,470.41로 문을 닫았고 코스닥도 1.81% 오른 711.75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사상 초유의 관세 전쟁에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줄줄이 휘말리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측의 보복 조치가 격화하는 가운데 다음에는 어디로 불똥이 튈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아이폰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애플의 주가는 관세 전쟁의 충격으로 20% 넘게 빠졌습니다. 다급하게 제2의 생산기지인 인도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지만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항공기 사고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보잉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145% 관세 부과에 맞서 보잉의 항공기와 부품을 구매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중국에서 출고를 기다리던 항공기의 인도까지 막히면서 올해에만 12억 달러의 손실을 볼 전망입니다. 최근 일본이나 태국 등이 구매 의사를 밝혔지만 향후 20년간 최대 시장으로 평가받는 중국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중국 정부는 대신 세계 3위의 항공기 제작업체를 보유한 브라질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各领域务实合作，乐见中国航空公司根据市场化的原则。 인공지능 산업의 총아 엔비디아는 미국의 보복 조치로 유탄을 맞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은 H20 칩까지 수출 규제에 포함되면서 이달 말까지 55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부랴부랴 5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트럼프 행정부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NVIDIA's founder and CEO Jensen Huang touted how the engines of the world's AI infrastructure are being built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first time. This is the Trump effect. 중국 의존도가 높은 다른 기업들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최대 소매기업 월마트는 재작년까지 중국산의 비중이 60%에 이르렀던 만큼 중국의 인질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300여 개 중국 매장에서 올린 매출도 170억 달러에 이릅니다. 沃尔玛里面这些商品的价格就会大幅提高。对于美国的这个中下层的这些老百姓来讲，其实也是一个非常严重的冲击。
지난해 중국에서 23억 달러를 벌어들인 듀폰이나 구글도 최근 중국의 반독점법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사정권에 들어갔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취임 80일을 넘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42%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여론조사 기관 유고부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성인 1,5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한 비율은 42%,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 비율은 52%였다고 현지 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취임 직후 같은 여론조사에서 기록한 지지율에 비해 긍정평가가 1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됩니다. 재판부가 2차 공판 기일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한 겁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권준수 기자, 법원이 법정 안에서의 촬영을 허가했지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전담 재판부는 오는 2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촬영은 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지정된 장소에서 사전에 협의된 사람만 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차 공판을 앞두고 언론사들은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은 역사적 의미가 중대한 만큼 알 권리를 위해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요청이 담겼는데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오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난 1차 공판 때는 촬영이 불허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했던 첫 공판에선 전직 대통령 사례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법원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해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을 피해갔고 법정 내부 촬영도 허용되지 않아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언론사에서 촬영 허가 2건을 신청했지만 너무 늦게 신청서가 접수됐다며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촬영 신청이 접수되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허가를 내주면서 2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해서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계속 허용할지 다시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는 내일 공지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6월 대선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새로운 대통령이 지명하는 후보자가 합류한 뒤에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여러 경우의 수를 열어두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가처분 인용으로 정당한 재판관 임명이 지연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이미 재판관이 임명되고 나서 뒤늦게 권한 문제가 생길 때 발생할 불이익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권리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지명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 겁니다. 가처분 신청을 낸 변호사는 국회 선출이나 대법원장 지명 몫을 수동적으로 임명하는 것과 달리 지명부터 임명까지 대통령 몫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어야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법관이 아니거든요. 현재의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소멸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고요. 그래서 권한이 없다고 본 거죠. 반면 한대행 측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 제71조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권한의 한계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7인 체제에서도 본안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과거 헌법재판소가 7인 체제로 운영됐을 때는 단 6건의 판결만 모두 전원일치로 선고됐습니다.
오는 대선까지 본안 사건의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신임 대통령이 임명한 새 재판관들이 권한대행의 임명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내일 퇴임합니다. 후임 재판관 지명 효력이 정지된 만큼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권한대행을 맡아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문영배 권한대행이 6년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함께 임기를 시작한 이미선 재판관도 퇴임식을 끝으로 물러납니다.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을 지명했지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헌재가 완전체가 아니라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7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탄핵이나 위헌 결정처럼 비교적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2명의 공석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추가로 임명될 재판관 의견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5대2나 4대3 상황이라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도 후임 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임명되지 않은 두 재판관 의견으로 사건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임명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에 따라 재판관 공석이 채워질 수도 있지만 결국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넘겨 차기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헌재가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효력을 정지한 걸 놓고 거대 양당 지도부도 거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는데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이 고무줄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에 석고대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입니다. 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지경이라며 국익을 저해한다면 신을사오적으로 남을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한마디로 신종 난가병인 노역의 대통령병 중증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한 헌재 결정은 말 그대로 고무줄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러니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 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지명은 국정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고뇌 어린 결정이었다며 한대행을 감싸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헌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한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을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 국면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감안해 한덕수 대행 재탄핵 추진은 일단 보류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헌재 결정을 다소 예상치 못했던 분위기 속 헌재를 향해 본안 소송에서 결정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각 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인 일정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후보 토론회와 지역 경선 등이 진행됩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제 양당 경선이 본 궤도에 오르는 건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경선 미디어 데이를 열고 1차 경선 토론회 조 추첨을 진행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과 안철수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과 양향자 전 의원이 A조에 속했고 나경원 의원과 이철호 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B조에 포함됐습니다. A조는 토요일인 모레, B조는 일요일에 각각 토론회를 여는데
토론 이후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차 경선에 진출할 4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1분 자기소개 시간에서 후보들은 저마다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의 대항마를 자임하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예비후보를 세워놓고 나머지 후보들로 들러리를 세우는 하나마나한 경선이라며 많은 분이 국민의힘 경선을 더 재미있게 볼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주자들은 이번 주말 첫 순회 지역인 충청권 경선을 앞두고 중원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충청을 행정,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예비후보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오병제와 징병제를 섞은 선택적 모병제를 제안했습니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스웨덴의 친환경 도시인 말메의 시장을 만나 기후위기 대응과 지방 분권을 강조했고, 충북 청주의 자영업자 식당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찬성하지만 전 국민에 똑같이 지급하기보다는 어려운 계층을 우선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 주자 모두 당선되면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며 한 목소리를 내는 등 충청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토요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영남과 호남, 수도권 지역 경선을 거쳐 다음 주 일요일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대선까지 47일 남은 오늘의 전국 상황,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회에서 재표결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부결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당연히 예상이 됐죠. 이번에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김건희 여사, 김 여사 특검법과 그다음에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일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찬성하는 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대선 전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를 너무도 잘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특검법이 지금 통과되면은 온갖 이걸 수사한다고 무제한적인 어떤 그런 수사와 그다음에 소환, 그다음에 뭐 그 언론 브리핑 남발하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저는 제가 보기에 이게 통과되면 선거는 치러볼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하는 일종의 발언과 지금 재판도 여권에게, 구여권에게 상당한 부담이 됐는데 이런까지는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야권은 총출동해서 197석에 찬성을 했지만 구여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부결될 수밖에 없었고, 저도 뭐 이거는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선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차피 부결됐으니까 민주당이 부결될 줄 알았을 거예요. 지난번에 한때 한동훈 전 대표가 있을 때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몇 번 더 이제 다시 재의결되면, 재의결에 들어가면 통과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예상도 있을 때가 있었어요. 예. 그때 뭐 이탈표가 좀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거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탄핵 국면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어차피 양대 지정이 완전히 이제 결집했던 거였죠. 그러면서 아예 뭐 이런 특검법 자체가 통과되려고 생각 안 했던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당장 대선 이제 47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특검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타격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말이죠. 이거 명태균의 게이트에 관련된 거 이거 알아내야 돼,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전향된 태도를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그걸 기대할 수 없는 건데, 이게 통과되면 여러 가지 수사에 들어가겠죠. 근데 그럼 뭐 통과 안 되면 수사 안 합니까?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란 특검도 그렇고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뭐 예상을 했던 겁니다만, 국민의힘이 점점 더 국민들이 알 권리라든지 국민들이 바라는 쪽하고는 점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오늘 국민의힘은 경선 미디어데이를 열고서요. 지금 19일, 20일에 치러질 토론회 조를 편성을 했습니다. A조와 B조로 나뉘었는데요. 각각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철수, 김문수, 유정복, 양양자 후보가 A조에서 지금 청년 미래에 대해서 토론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B조에서 사회 통합을 주제로 지금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조가 조금 더 시청률이 높을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B조죠. B조가 왜 그러냐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홍준표, 나경원, 이철우 이제 지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뭐 누가 뭐 이름이 높고 낮고가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와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들어갔다는 것, 이 자체가 이게 탄핵 반대냐 찬성이냐를 가르는
또 하나의 토론에서 굉장한 전선이 형성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미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토론하는 게 아마 저는 다 뭐 여러 가지 주제를 하겠지만 사회 통합이라는 주제를 하겠지만 실제 하다 보면은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윤 전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 국민의힘이 거리두기를 하든가 전략적으로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가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물론 여기에서 지금 두 명씩 4강에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한 조에서 4명이 다 올라갈 수도 있고 한 조에서 4명이 다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조가 이제 더 어렵다 쉽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되었건 이 조가 그래도 국민의힘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망가들과 그다음에 이슈 플레이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B조가 더 굉장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죽음의 조라는데 죽음의 조는 아니고요. 여기서 굉장히 흥행 잘하면 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B조가 조금 주목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윤심과의 거리를 예상해 주셨는데 관전 포인트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이 후보는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고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니까 3대 1이에요. 3대 1의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회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논란이 있겠죠. 토론도 할 겁니다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번 대선은 말이죠. 탄핵에 대한 태도의 문제예요. 탄핵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빠질 수가 없는 것이고 마치 보니까 3대 1의 구조입니다. 이거 참 아주 이렇게 짜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하기도 월드컵에서 죽음의 존이 뭐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었잖아요. 이게 거의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뭐 여기서 아까 말씀처럼 2대2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건 뭐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아무튼 이 B조에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둘러싸고 상당히 격론이 오고 갈 거예요. 특히 최근에 나경원 의원이 태도를 좀 바꿨어요.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된다. 전 진작 좀 그런 말씀을 했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있는데 이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또 홍준표 이제 후보나 이철우 후보가 또 나 후보를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선이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탄핵에 관련된 것도 있고 현재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나경원, 한동훈 또 이 후보가 잠깐 한 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그 대신 A조건 B조건 말이죠. A조는 또 청년 미래인데 A조나 B조나 아무튼 국민들에게 지금 뭐 불리한 구도인 것만은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지만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고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직 47일 남은 대선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계속 같은 태도를 얘기하고 일부 꼭 후보들이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의 주류 아직도 뭐 친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친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들은 아직도 전직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이런 느낌들 그런 것들을 불식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당책이라는 게 6월 3일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제1야당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된다면 이재명 전 대표가 말이죠. 그런 걸 좀 이 후보들께서 잘 좀 감안했으면 좋겠어요. 6월 3일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한편 미디어데이 전날인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특정 언론사 질문에 답을 하지 않기도 했는데요. 비전 발표의 현장에서의 목소리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는데요. 언론사 어디신지 말씀하시고요. 성함 말씀하시면 어떤 기자님 손 들어주실까요? 예.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의 홍여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네. 아니 그러시는 게 어찌 질문 끝까지 듣고 가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특정 언론사의 질문만 회피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기자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 언론을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답을 할 때 사실 특정 언론사에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 질문에 답을 하는 거잖아요. 형식이 기자는 이제 언론사의 소속사의 이제 그런 회사명의 이름을 빌어 질문하지만 실제로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건데 저희 물론 이제 답변 안 하는 것도 자유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이고 대선에 출마했다 그러면 그걸 얘기하려고 나온 것 아닙니까? 말 안 하면 정치 안 하면 됩니다. 근데 공인이 되었고 어느 순간이 됐다 그러면 유불리의 질문에 그러니까 질문을 끝까지 저는 최소한 들어보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난 거기에 입장이 없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은 웃음으로 반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질문 자체도 듣지 않고 나갔다는 거는 물론 홍 후보가 실제로 지금 사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지레 짐작을 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피해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지금 또 대통령 그 국민의힘에서 경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그런 지명도 있는 그런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전직 뭐 당대표에다가 대선 후보를 역임한 분이 저렇게 질문을 들어보지도 않고 회피하는 점은 어쨌든 홍카콜라 시원하게 하는 뭐 그런 자기 브랜드에는 조금 뭐 그런 일치된 점이 보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달라진 홍준표를 보이는 데는 저는 좀 미숙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지하는 분들은 뭐 시원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어요. 근데 중도 확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글쎄 제가 볼 때는 이거 지지하는 분들도 별로 좋지 않게 봤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홍카콜라하고 관계없는 거죠. 이건 전 이런 걸 보면서 말이죠. 뉴스타파라든지 뭐 MBC나 이런 데들 뭐 제가 아주 솔직히 방송사 이름을 말씀드리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굳이 뭐 돌려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윤 정권 때도 왜 MBC나 이런 특정 방송에 대해서 대단히 그 좀 보기에 따라서 형평성이 이제 있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해왔어요, 사실. 그런 게 연장이라고 보는데 이런 태도 말이죠. 이건 뭐 시원스러운 것도 아니고 기본의 문제라고 좀 봐요. 언론이라는 건 지금 아까 우리 최소영 평론가 말씀처럼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국민의 대의기구는 아니겠습니다만 이건 세상에 선택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는 좀 친화적인 언론사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고 그리고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럼 만약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들도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지지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온정을 베풀고 따뜻하게 포용하고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아니라 국민들은 국민이 아니다로 볼 가능성이 있어. 이런 논리의 연장이라면 언론이나 국민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건 대단히 좀 부적절한 태도다. 이건 대통령 후보다 아니 다 떠나서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기본의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항상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유주의라는 건 뭐냐? 국가를 보는 하나의 태도. 자유주의라는 것은 국가의 기능은 제한되어야 된다는 태도의 문제거든요. 그게 이제 관점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전 이런 부분들도요. 홍준표 후보라는 분이 언론을 보는 하나의 관점의 문제,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인으로서 공개되는 자리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 이건 정말 가볍게 넘기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반말하는 거 이런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석에서 아는 후배들한테 반말할 수 있죠. 저도 반말합니다.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 반말 안 해요. 저 강의실에서 20대, 20초반 학생들 절대 반말 안 해요. 강의할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 부적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의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기에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같은 언론사 뉴스타파의 다른 기자의 취재를 거부하면서 손목을 잡아 끌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폭행 논란에 지금 휘말렸습니다. 지금 출입 금지 조처를 해라, 도망을 못 가게 잡아라 이러면서 뉴스타파는 언론사가 아니다, 지라시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 입장, 지도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집요하게 이제 본인들이 얘기하는 일단은 진영 논리에 빠진 언론사로부터 집요하게 공격받았다라는 항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뭐 그 보도했던 게 또 100% 진실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었던 측면도 있었고 그렇지만 저는 지금 대선 국면이고 한 표가 아쉽고 중도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는 때이기 때문에 당의 중요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후보로 출마한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지금 얘기하면 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신중하고 또 절제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그 원내대표의 그런 것들이 저는 일부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끊임없는 이제 그 가짜 뉴스라든가 이제 말하자면은 진영 논리에 담은 그런 이제 보도에 좀 많이 이제 좀 당해오고 좀 피해를 본 적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지금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다. 그리고 이제 뭐 출입금지라든가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의 이제 어떤 언론의 자유에 조금이라도 침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말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일단 그 뭐 행위에 부적절한 이런 것들 좀 뭐랄까 좀 뚜렷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거라면은 최대한 양보하고 포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론의 자유가 우리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우선한다. 이런 좀 전향된 모습들을 보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보수의 정체성은 태도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조금 이제 그 감정선을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 인식을 하면서 언론의 취재라든가 그다음에 환경들을 우리가 조금 더 보호해주고 우리가 좀 양성해줘야 한다.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허위 주장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말은 좋아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건데 절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권력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권력을 가진 분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가지고 항상 이게 남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항상 유혹에 빠져 있어요. 유혹에 항상 이렇게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자제와 관용이라는 얘기가 이번에 헌재 재판문에도 나왔던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많이 인용하는 책 있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해요. 그 책을. 아주 잘 쓴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도 아주 이 절제라는 게 아주 구구절절히 나와요. 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의 이유에 가장 여러 가지 중에서 정당의 게이트키퍼가 없다는 거예요.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하고 권력자들이 항상 절제하지 않는 게 아주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요 정말로 자제해야 돼요. 왜 그 권력을 가진 분들이 저렇게 상대를 저렇게 가볍게 봅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치이기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의 기본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국민의힘 대선준비위원회 오늘 발족을 했습니다. 윤재옥 위원장 그리고 정점식 부위원장. 이거는 어떤 성격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재옥 그 위원장은 전에 원내대표를 했었고 비상대책위원장도 했죠 잠깐. 그때 이제 그 대행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보면은 12명의 위원이 보니까 제가 대부분 보니까 소장파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김희정 의원, 장동혁, 정의용, 이상휘, 뭐 서지영, 주진우, 강명구 전부 이제 뭐 50대나 이제 뭐 60대 초반이 한두 번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보면 이제 40대 정도로 이제 그 구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윤희숙 그 여의도 연구원 원장과 이재성 부원장이 들어간 거는 일종의 싱크탱크들이 여기에 또 참여해서 대선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나마 좀 뭐 여러 가지 좀 그 국민의힘이 이제 보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좀 젊게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선 전략도 조금 좀 혁신적이고 좀 기획력 있게 한번 해보겠다 그런 측면에서 구성한 것 같고요. 좀 여러 가지를 고려했던 그러니까 소장청까지도 다 고려했던 그런 대선준비위원회인데 중요한 건 대선준비위원회가 아니라 대선 후보죠. 우리가 어떤 깃발을 내세우고 우리가 어떤 그 말을 내세워서 우리가 레이스를 주도하는가 그게 이제 관건이니까 대선준비위원회가 이런 점들은 잘 좀 뒤에서 보필을 해야 되겠죠.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두 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이번에는 지난 1차 때와는 달리 법원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되는 게 혹시 대선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이제 또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된 부분들 그리고 내란 이제 우두머리 혐의라는 게 상기될 수 있죠. 그러면서 볼 때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른바 보수 측에서야 뭐 그렇게 반길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당연히 이거 허용해야 돼요. 전례들을 보십시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다 촬영 허용했잖아요. 그리고 아주 애매모호하게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때도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건 뒤늦게나마 그 형사합의 25부 재판부가 이런 결정한 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그 지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나왔던 그 전례가 있어요. 국민의 알 권리, 역사적인 중대성, 사안의 중대성이기 때문에 피고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촬영을 허용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늦더라도 1차 공판 때는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다행스러운 법 재판부의 판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후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로 두느냐 이걸 가지고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의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가 핵심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번 대선은 어찌되었건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지층은 뭐 당연히 1대1 구도니까 물론 이제 이준석 후보도 있습니다만은 총동원 영역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누가 중도의 바다를 건너서 대권을 잡느냐의 문제인데 언제나 중도는 마지막에 스윙 보트층을 형성하면서 항상 그 대통령을 만드는데 이렇게 선택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진보와 보수로 왔다 갔다 하는 대통령들 다 만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는 냉정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치르게 되는 일종의 대통령 보궐선거 형태의 그런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윤 전 대통령과의 일정 부분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윤 전 대통령도 나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계몽령이든 그다음에 내가 계엄이 정당했고 그것이 이제 뭐 폭력과 그런 것들이 없이 다 마무리가 되었다 치더라도 헌재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윤 전 대통령도 내가 그렇다면 보수 정당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사실 중요한 핵심이긴 한데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거예요. 누구도 여기서 먼저 얘기를 못 꺼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마 이번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아마 수면 위로 부상을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각자 후보들의 얘기들이 오가는 과정 속에서 그다음에 마지막 4강 컷을 넘어서 2강 구조로 만일 가게 된다 그러면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서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마지막에 핵심 사안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것을
이것을 가지고 저는 결국 국민의힘이 본선에서는 거리두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7개 정당과 내란 청산 사회 대개혁 공동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경선 후보 대결 구도보다도 이렇게 소수 정당과의 정책 연대에 나선 거에 또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 경선 구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워낙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도보다는 이른바 이제 범야권, 지금 여야가 없습니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구여권이라고 본다면 이 지금 현재 야5당 이런 쪽도 사실 조국혁신당도 후보를 안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이 정당의 규모라든지 의석수를 볼 때 비교가 안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시대의 정신은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 너무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의 야권, 이 지금 좀 진보 진영도 아주 소수 정당들도 같이 연대하고 권력을 나눠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보여준다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각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제의 가장 문제가 양당제가 양대 정당이 적대적 공생을 유지해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민주당이 지금 내각제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소수 야당들과 같이 연대하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통합과 어떤 이런 이제 탄핵 이후에 대통령 파면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이 갈라져 있는 이런 국민적 상황 이런 것들 잘 해 나가려면은 일단 야권부터 진보 진영부터 서로 연대하고 화합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이건 단순히 다른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 후보 단일화 이런 차원하고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이죠. 예, 이재명 후보는 충청권에 힘을 주면서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이 얘기도 화두로 꺼냈는데 이런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지난 대선에 따른 교훈이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 세종을 제외하고 충남북에서 졌습니다. 졌는데 그 표수가 진 표수와 거의 유사한 그 이제 27만에 가까운 표차로 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청권이 있잖아요. 인구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가 된 거고, 그리고 사실 충청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은 꽃놀이패인 게 노무현 정신도 소환하는 세종을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용산 대통령실을 내가 들어가지 않고 세종에 내가 대통령 집무실 갖다 놓고 내가 여기에서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근거도 되고, 그 다음에 어찌됐건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중원의 스테이트라고 하는 일종의 충청에서의 승부에 선점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세종과 충청을 강조하는 거는 굉장히 꽃놀이패예요. 더더군다나 본인 입장에서는 TK 출신이잖아요. 근데 민주당 후보가 만일 된다면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충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저는 여기서도 재미있는 건 어쨌든 김동연 후보도 이제 충청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충청권의 공약을 나서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두 후보가 좀 표를 나눠 가질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흥행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한남동 관절 리모델링하면서 수개월 동안 사저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네. 세종으로 간다면은 처음엔 어떻게 한다는 거죠? 당장 근데 세종의 집무실을 당장 마련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보기 때 저기 용산 집무실로 들어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일단 청와대를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청와대에서 영빈관 사용했잖아요. 굳이 뭐 청와대를 전혀 사용 안 하겠다. 지난번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단 하루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갔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집무실 문제 이런 것들이야 기술적인 문제니까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단지 이제 이 부분이 단순히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국가의 100년 대계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수도권으로의 집중 이거는 이제 한계가 왔어요.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서울, 경기, 인천에 지금 인구의 반이 몰려 삽니다. 여기서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구여권이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같이 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왜냐하면 충청권이 국토의 중간이에요. 게다가 세종시가 사실은 행정 도시를 옮기려 했다가 수도를 옮기려 했다가 관습법이 안 된다, 관습법에 의해서 안 된다, 위헌이다라는 것 때문에 안 된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이건 정치공학적으로 단순히 충청이 캐스팅 보트고 인구가 많이 이런 측면보다도 뭔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밀집한 형태로 가겠어요. 권력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마찬가지 권력 구조만의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도 여기에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같이 토론해가지고 하나의 그 어떤 접합점을 찾아내서 그게 대선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 이건 잘 좀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잘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발표된 NBS 전국 지표조사 가상 3자 대결 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후보가 경쟁할 것을 상정해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예, 그래픽 한번 볼까요? 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일 때 이재명 후보는 45%로 항상 같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럼 이재명의 대세론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이제 이 조사는 45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뭐 박스권이라고 하는 이제 30에서 40 사이를 이제 얘기하는데 그걸 탈출했느냐의 여부인데 지금 이 지표를 놓고 보면 약간 박스권 탈출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실제 야권, 그러니까 뭐 야권은 이제 김문수, 그러니까 구여권,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를 합쳐도 사실은 이게 지금 각 후보를 조합해도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은 심판론에 지금 거세게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이른바 내란 종식의 프레임이 더 먹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간단합니다. 이 구도를 깨야 돼요. 이 구도를 깨는 카드를 갖고 나오거나 이 전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더 강력한 스윙 카드를 갖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 거는 이준석 의원이 어쨌든 10에 가까운 지금 숫자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 3자 대결 구도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누가 이준석 후보를 사실 민주당 계열의 후보로 봅니까? 결국 범여권 그다음에 구여권 계열로 본다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의 마지막 이제 단일화든지 아니면은 빅텐트든 스몰 텐트든 이준석 후보가 완주하지 않고 구여권과 어쨌든 단일 후보 대열에 합류한다 그러면 이거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금 쭉 일관적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실제로 대선 전략위원회라든가 이런 기획통 단계에서 좀 고려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한덕수 대행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래픽에 설문 보기에 포함이 안 됐던 상황입니다. 네, 네. 대신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론에 대한 여론이 담겼었는데요.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이 66%였고요. 바람직하지 않다가 24%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권한대행의 출마가 상당히 난관에 봉착할 거예요. 일단 여론이 이렇게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 뭐 정치공학적 얘기를 하고 빅텐트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일단 국민들이 볼 때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정부와 이 탄핵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슨 내란을 부추기거나 방조하진 않았잖아요. 국무회의도 잘못됐다고 얘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히 70%에 가깝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수치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제대로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 나온다는 게 아무리 지금 이 보수 쪽이 급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가 어젠가요? 저희 그 헌재에서 이완규 법제처장하고 함상훈 고법판사 지명한 거 헌재 재판관 그 효력 정지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건 위헌 판단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위헌 판단의 의견을 깔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지난번도 그 새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 판결 나왔어요. 그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게 뭔가 이분의 뭐 여러 가지 대미통상력이라든지 노무현 정부 때 총리도 지냈고 이른바 호남이 고향이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분이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하는 행동들 오히려 총리 때 하는 거 말고 지금도 물론 총리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서 하는 행동들이 국민들의 중도가 보기에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거는 거 특히 이제 이 보수층에서 그거는 저 전략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국민의힘의 경선구도만 흐트러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는 굉장히 의미가 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옆으로 자료 화면 보여드렸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행보 보면은 호남에 갔다가 영남에 갔다가 시장에도 찾고요. 전통시장. 그리고서는 영세 식당에도 찾아가고 글도 남기고 이런 행보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정치평론하는 입장, 저도 이제 PI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일정 기획이에요. 일정 기획이고 대선형 일정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징화된 곳을 찾고 그다음에 현장을 방문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선형 PI 구조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이제 물론 명분은 됩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민생 현장도 방문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세 협정으로 인한 그다음에 우리 공장들이라든가 기업들도 방문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영호남을 아우른다고 얘기하지만
현장을 가서 들어야 뭐 민생의 고충을 알아야 뭐 대안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과연 지금 설득력 있게 되려면은 한 총리가 늘 이랬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지금 관세 협상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국회가 대정부질의인 상황에서 이렇다 그러면은 보다 더 명분을 가져야 하는데 이게 이렇다면은 한대행이 이거는 빠른 결단을 해야 되는 지금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달릴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그거예요. 얘기를 하시오라는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엔 여론조사의 핵심은 그겁니다. 옳다 그르다. 정치는 호오, 선악의 그 구분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선택의 문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들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대행이 저는 최소한 1, 2주 이상은 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광폭 행보도 좋고 이렇게 대선형 일정이든 민생현장 찾는 것도 좋은데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 부추길수록 한대행이 가진 권한과 그다음에 이런 사용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출마를 할까요? 한다면은 어떤 상황에서 언제쯤 하겠습니까? 전 못할 것 같아요. 왜 그 말씀드리냐면 이분이 걸어온 길이 이게 아주 안전한 길만 걸어온 분이에요. 되게 그래요.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식의 이제 행보를 궤적을 그려왔던 분이기 때문에 인생의 행보를 이 대선은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사실상 어떻게 심하게 하면 목숨까지 거는 게 이 대선입니다. 옛날로 말한 말이죠. 근데 이 아무리 제가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하고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도 단일화를 여러 개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가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탄핵을 찬성했던 오세훈 시장, 유승민 전 의원 사실상 전 밀쳐진 거라고 좀 봐요. 이럴 때 이렇게 불리한 구도란 말이죠. 역선택 방지를 넣지 말았어야 돼요. 뭔가 파격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탄핵에 대해서 찬성에 반대했던 태도를 국민들께 사죄하고 그래도 될까 말까입니다. 구도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런 태도를 안 보이는데 지금 이 아무리 빅텐트가 일어나고 상당히 아주 정말로 기상천외한 그런 연대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승부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평생을 그 관료로서 그야말로 꽃길만 걸어온 분이 이 대선에 나가겠어요? 제가 볼 때는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겠죠. 한덕수 대행 측에서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흔히 이제 언론의 표현, 일반적인 얘기를 빌면은 뭐 간보기를 하는 것일 것이고 뭐 간보기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상황을 보는 거니까. 그러나 그러다가 제가 볼 때는 중간에 저는 아직 뭐 출마한다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근데 지금 문제라기보다도 출마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 그 추측이 난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최평론가 말씀처럼 빨리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정치인은 그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게 다른 거하고 달라요. 대선을 그동안 그렇게 아직도 얘기를 안 한다는 건 평소에 대통령이 될 생각을 안 했다는 건데 대통령이 될 생각을 한 사람도 몇 번 재수 삼수해서 되는 게 대통령인데 이런 태도로는 좀 안 될 거고 빨리 출마 안 하면 안 한다. 할 거면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맞다고. 그게 국민의힘에 대한 도리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정당에 대한 도리다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제 헌재가 결정한 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신분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건 거. 이게 본인의 선택 혹은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뭐 큰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막 보수 진영에서 한대행을 선호하는 뭐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게 저는 그 분기점이 됐던 건 분명한데 한대행 입장에서는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하면 안 된다는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헌법기관의 거기 구성원들이 이제 말하자면 결원이 되면서 이게 기능이 약간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으로서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그 헌법기관의 연속성을 위해서 지명한 걸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것도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지 이거는 가처분으로 우리가 일단은 이거는 중지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사실상 이거는 물 건너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본안 인용이 뭐 대통령 선거제에 나올 가능성이 좀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차기 대통령 몫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으로서는 할 일은 한 거예요. 할 일은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민주당이 뭐 탄핵한다 뭐 공격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한대행이 여기에서 의연하게 헌재 그걸 기다린다는 얘기로서 저는 다 했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한대행이 왜 여기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미국과의 그 관세 협정을 얼마큼 잘 해놓고 이쪽으로 오냐는 건데 이것 또한 이게 국가적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대행이 여기에서 빠른 선택을 해줘야만
한대행이 이제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명분을 가질 수가 있어서 저는 한덕수 대행이 이제 이런 이제 대선형 일정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1, 2주 안에 빠른 선택을 해주는 게 그게 정치의 불가측성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줄이는 것, 그것을 저는 한대행이 좀 보여줘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헌재 재판관 이 판단이 내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이게 이제 한덕수 대행에는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한 대행의 말이. 지난번에 새 재판관 후보를 임명 안 할 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소한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는 말을 본인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국회 선출 몫이었어요. 이번엔 더군다나 국회 선출 몫이 아니라 대통령 몫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본인의 말에 의하면 권한 행사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헌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렇게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하나 얘기했던 게 만약에 이게 위헌 판결이 나면 본안소송에서 만약 위헌 판결이 나면 지금 한 권한대행은 이 임명을 진행하려 했던 것 같은데 지명하고 나서 또 여기도 말도 이상하겠어요. 지명한 게 아니라 지명을 하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예.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데 어느 국민이 한 권한대행에서 믿음을 갖겠어요. 전 이 헌재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단 내려진 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거, 이건 저는 한 권한대행에 만약에 대선에 출마한다면 두고두고 상당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에서는 오늘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임명을 금지하는 헌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을 이제 거부권을 설령 행사한들 또 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통과됐으니까 2, 3주 안에 이제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자 이제 사실상 본안 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이 7인 재판관이 내릴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다음 대통령이 지명하는데 굳이 여기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민주당이 이렇게 통과시켜야 됐을까? 저는 간단하게 한덕수 공격용 일단 저는 이제 그 법안이라고 보는데 큰 의미 없다고 보고요. 저는 이 기회를 우리가 좀 잘 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탄핵이라는 이 상황이 왔을 때 이걸 대비해서 헌법이 좀 여러 가지 좀 디테일하게 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좀 조항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번에 여야 합의로 좀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쪽에 힘을 모아야지 이렇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못하게 한다, 하게 한다 이렇게 원포인트적으로 하는 거는 오히려 민주당의 약간 소화적 태도 같고 이 부분은 저는 제가 보기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죠.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다 하지 않았는데도 증원 방침을 철회한 건데요. 정책의 신뢰성에 금이 간 데 대해 정부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수업 복귀를 두고 의대생과 줄다리기를 벌이던 정부가 결국 후퇴한 겁니다. 정원 동결의 조건이었던 수업 복귀율은 목표치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의 수업 참여율은 25.9%에 불과했습니다. 30% 이상 수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14곳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대 학장과 총장 협의회는 수업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학생들이 전체의 40% 정도 된다며 정원 동결을 먼저 선언하면 이들이 돌아올 거라고 정부를 설득했습니다. 또 의대 교육이 더 오래 멈춰서면 향후 의사 수급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란 위기감도 작용했습니다. 학생 복귀 수준은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사 일정과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봐주지 않고 학칙에 따라 재적, 유급 처분을 내리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후배의 미래와 의사 양성 시스템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모두 숙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정부 안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가 한 달여 만에 원칙을 바꾼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강성 의대생들에게 밀린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물러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교육부가 내년 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뽑기로 발표한 데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의대생 복귀도, 의대 교육 의료기관 정상화도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정부가 결국 의사 집단에 무릎을 꿇겠다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지난 1년 2개월 동안의 의료 공백 사태에도 국민과 환자는 버티며 피해와 고통을 감수했는데 그 결과가 의대 증원 정책 포기 발표라는 게 참담하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는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영장 심사에 앞서 남성은 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형사들에게 붙들려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신의 부모와 아내, 2딸까지 모두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에 체포된 50대 A씨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면서 취재진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 가족을 살해한 이유가 뭔지, 숨진 가족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가족들 꼭 살해하셔야 했나요? 피해자들이 하실 말씀 없습니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부동산 분양사업 실패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다한 채무가 생겼고 민형사 고소가 들어오는 상황이 힘들었다. 가족에게 빚이 부담이 될까봐 걱정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광주광역시에서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분양사업을 했는데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등 차질을 빚자 계약금 환불 요구가 나왔고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서 60여 명에게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경우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를 대신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 빚 때문에 온 가족을 살해했다는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신안산선 건설공사 중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사고조사위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로 꾸렸고 신안산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부동산 통계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습니다. 시장이 안정되거나 대책이 효과 있는 것처럼 부동산원을 압박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주택 통계에 개입하기 시작한 건 취임 2년 차였던 2018년 초부터로 나타났습니다. 저금리로 유동성이 유입되고 공급 부족까지 겹치며 집값이 꿈틀대자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불법적으로 받아본 게 단초가 됐습니다. 주중치 결과를 먼저 받아본 청와대는 국토부에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며 재검토를 지시했고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가 안 된다고 전달하는 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주택가격 변동률이 하향 조정돼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마사지가 이뤄졌습니다. 하락 흐름을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값이 8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투기 수요 억제를 골자로 한 9.13 대책 뒤 주춤하던 집값이 2019년 상반기 상승세로 전환하자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토부 실과장 등은 청와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며 마이너스 변동률을 명시적으로 요구했고 이후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거나 당시 김학규 원장의 사표까지 종용했습니다. 실제 부동산 시장은 물론 민간 통계와 정부 통계의 왜곡이 심화하고 있다는 수차례 보고에도 오히려 입단속을 지시했습니다.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KB국민은행 숫자로 보면 52.7%, 또 한국감정원 수치로 보면 57.6%라고 하는 부동산 가격의 폭증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27번의 부동산 대책 뒤에는 대책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반영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도 이어졌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4년 가까이 102번에 걸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택 관련 통계 수치를 조정했다며 관련자 22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인사자료를 통보했습니다. 다만 지난 2023년 9월 중간 발표 때 수사를 의뢰했던 김수현 등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은 재판에 넘겨진 점 등을 고려해 제외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관여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실질감사 종료 2년 1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확정하며 900쪽이 넘는 방대한 보고서 작성 등의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는데 늑장 감사 결과 발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문 씨가 깊이 뉘우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기간이 길고 매출액도 큰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문 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후 진술에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한 문 씨는 선고 뒤 법원을 빠져나가며 항소 계획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1,500만 원 벌금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릴게요. 항소 계획 있으신가요? 앞서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와 제주 등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해 5년 동안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당시 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자녀를 학대했다고 의심해서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때린 4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상해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교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8년 만에 공식 내한했습니다. 공연장을 꽉 채운 팬 5만 명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각양각색의 LED 밴드가 공연장 전체를 수놓습니다.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가 8년 만에 내한해 첫 공연에서 팬들 5만 명과 만났습니다. 콜드플레이는 1998년 데뷔 뒤 1억 장 넘는 앨범 판매를 기록한 21세기 가장 성공한 밴드로 불립니다. 공교롭게도 2017년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 부재 기간에 우리나라를 찾아서 탄핵 전문 내한 가수라는 밈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공연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반입을 금지하고 팬들에게 준 LED 밴드를 재사용하는 특유의 친환경 철학도 눈길을 끕니다. 이번 내한을 기념해 오는 27일까지 콜드플레이 팝업 스토어가 열립니다. 음반뿐 아니라 한정판 티셔츠, 포스터 등을 살 수 있어서 많은 팬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거를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오래오래 무대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아직도 2017년을 잊지 못하는데 벌써 8년이나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한국에 와준 콜드플레이 멤버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콜드플레이는 폭발적인 반응에 공연 횟수를 늘려 오는 25일까지 6회에 걸쳐 팬들 30만 명과 만납니다. 내한한 해외 아티스트 단독 공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늘 퇴근길도 비교적 공기가 부드럽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0도 안팎, 자정에는 16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어제 퇴근길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 낮 기온이 22도, 대구 29도까지 오르는 등 특히 충청 이남에서는 초여름처럼 다소 더운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낮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고 영동과 경북은 황사의 영향으로 한때 공기가 탁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됩니다. 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기일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한 겁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기일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사전에 협의된 사람만 지정된 장소에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촬영 가능하고 선고 기일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서 특혜 시비가 일었고 재판부가 직접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 등을 거치지 못해 기각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법조 영상기자단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 법정 촬영을 허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다시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정 공개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도 재검토해 내일 안으로 논의 결과를 공지할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내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헌재는 내일 오전 11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완전체가 됐던 헌재는 당분간 다시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출마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국민의힘은 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한 헌재 결정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대행 차출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게 당내 대체적인 관측인데 경선 레이스에 뛰어든 후보들은 한대행을 겨냥한 견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제동을 걸자 정치권 일각에선 최근 탄력을 받던 한덕수 출마론 또한 영향을 받을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대행의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66%에 달하는 여론조사도 공개되면서 당내 차출론의 동력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단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대행 출마론의 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헌재 결정과 한대행 출마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당내 시각입니다. 나아가 오히려 삼권 분립의 측면에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진보 진영으로 기울어진 모양새에 한대행까지 대권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을 거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대행 출마의 부정적인 여론에도 설문 문항의 설계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진다. 경선이 막 시작되면서 각 경선 후보 지지자들이 긍정 응답을 하지 않을 거란 분석마저 나왔습니다. 앞서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가라앉지 않는 한대행 차출 요구에 연일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지금 하실 일이 많다. 좀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선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밖에서 기다리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다면 이런 얘기는 우리 당의 경선을 의미 없게 만들고 희화화시키는 겁니다. 민주당 역시 헌재 결정으로 한덕수 차출론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보수 진영의 한대행 출마 요구는 계속될 것이고 한대행도 내란 혐의 수사를 피하려고 대선 출마를 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도 관여한 느낌도 들고 사실상 방조한 게 아닌가. 본인이 그 대통령이 출마해갖고 어쨌든 빠져나갈 길을 찾아보지 않을까. 국민의힘 관계자 모두 한대행 차출론의 가장 큰 변수는 결국 본인의 출마 의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본격 경선전이 시작됐지만 한대행의 명확한 입장 표명 전까진 한덕수 대망론 또한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외에 대통령목 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일주일 안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회에서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한 조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는 다른 조에 편성이 됐는데 후보 8명은 한 목소리로 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를 비판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견제를 잊지 않았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선 경선 토론회 조추첨 행사. 두 가지 주제에 배정된 의자 4개를 먼저 도착한 후보부터 선점하는 이른바 의자 뺏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조결정 선택의 우선권은 오늘의 선착순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조추첨 결과 오는 19일 미래 청년을 주제로 토론할 A조에선 김문수, 안철수, 양양자, 유정복 후보가 20일 사회 통합을 주제로 삼을 B조에는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각각 맞붙게 됐습니다. D조에 지지율 상위권 후보들이 모이면서 이른바 죽음의 조가 탄생했다는 평가 속 후보 간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주자들은 일제히 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를 정조준하며 자신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저는 이재명을 꺾으려고 출마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런 독재를 막아내겠습니다. 이재명의 전체주의, 퍼주기 독재를 막고 국민 통합과 시대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비리와 부도덕과 부패가 만연한 나라로 갈 것이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로 갈 것이냐. 비상계엄 사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곤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처절한 외침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계엄을 막아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 선거에서 이겨볼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경선은 3강이 중 구도로 펼쳐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데 향후 토론의 내용에 따라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그리고 양양자 전 의원의 약진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 시점에서 이른바 빅4에 들어가리라 전망되는 후보들 사이 지지율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만큼 토론회에서도 치열한 공방 예상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첫 순회지인 충청권 경선에 돌입한 가운데 이재명 예비후보는 대전을 찾아 중원 민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도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론을 한 목소리로 꺼내 들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역 순회 경선의 첫 승부처인 충청을 찾은 이재명 예비후보,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첫 번째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와 대통령실을 완전히 세종으로 옮기고 공공기관 이전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대전을 세계적인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또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K방산 육성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선거 승부를 가르는 이른바 캐스팅 보터로 꼽히는 충청에서 지난 20대 대선 당시 패배를 경험했던 만큼 충청의 사위를 내세우며 바닥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도 잇따라 세종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발표하는 등 중원 민심 공약에 공을 들였습니다. 법적 정비를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 만약에 당선이 되면 바로 다음 날 세종에서 직무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는 19일 충청권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내일 첫 방송 토론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 온라인 토론회를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인데 이 토론회 전에 사실상 경선 투표가 진행된 데 대한 일부 후보들의 불만을 감안한 조치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중심의 단일화나 반이재명 빅텐트 논의를 두고 필패의 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절반 이상이지만 어떤 국민의힘 후보도 정권 교체를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개혁신당 이준석 예비후보가 이겨내는 언더독의 대반란을 만들어내는 게 당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업자 2명이 매몰됐던 신안산선 광명 구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처참하고 인근 주민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산선 광명 구간 붕괴 사고 일주일째가 됐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무너져 내린 잔해가 가득합니다. 집안이 꺼지며 내려앉은 방음벽도 휘어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남은 실종자 1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안전상의 이유로 현장 통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 수습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복구까지 시간이 걸릴 거로 보여 주민 불편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에서 임시주택 이런 거를 무료로 해준다고 했는데 애완동물 있는 사람은 또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비로 계속 계약 연장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30에서 40% 줄은 것 같아요. 붕괴 사고 났는데 저 건너편에 손님들 다 안 오고요. 거기는 다 이사 가고 지금 사람들 없잖아요. 경찰은 6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부검, 현장 감식과 공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사인 포스코 ENC 등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난 11일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터널과 도로가 무너져 내리며 작업자 2명이 매몰돼 1명이 구조됐고 1명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의대 모집 인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린 지 1년여 만에 원위치한 겁니다. 이조 부총리는 국민께 의료개혁이 후퇴한다는 우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더는 의대생을 위한 특별 조치는 어렵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린 데 대해 의료계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업 거부 투쟁 중인 의대생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대규모 유급에 따른 의대 교육 붕괴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료계 최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을 한 걸음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의대생이 수업에 복귀할지는 오롯이 개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없는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의료개혁 중단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합니다. 의료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멈추고 정리한 후 추후 의료계와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직접 당사자인 의대생 단체는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의대생들도 전원 복귀 조건을 철회한 정부의 유화책에 특별히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하는 26%가 마중물이 돼 복귀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고려대와 연세대가 미복귀생에게 유급을 확정 통지하는 등 이달 말까지 의대 32곳에서 본과 4학년의 유급 예정일이 도래합니다. 계속된 수업 거부로 대규모 유급이 누적될 경우 2사 2호학번에 더해 내년도 신입생인 2, 6학번까지 한꺼번에 교육받아야 하는 트리플링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의대 측은 물론 정부도 2학번까지는 가능하지만 3학번 동시 교육은 불가하다며 학사 일정만큼은 원칙대로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학사 유연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보육책격인 내년도 정원 동결 조치가 사직 전공의에겐 별다른 유인이 되지 못하고 환자단체는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하는 등 의정 갈등 출구를 열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경찰이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현직 교사와 유명 강사, 사교육업체 등 100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약 1년 8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 결과 현직 교사가 문항 제작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문제를 거래한 사례까지 드러났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년 8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직 교사 72명과 학원 강사 11명, 유명 사교육업체 3곳, 법인 대표들까지 모두 100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형 입시학원은 물론 이른바 1타 강사로 유명한 조모 씨와 현모 씨 등도 포함됐습니다. 현직 교사 47명과 사교육업체 측 19명은 수능 관련 문항을 만들어 거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해당 교사들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수능 관련 문항을 만들어 업계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데 수수금액이 48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능 출제,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들이 이른바 문항 제작팀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거래한 사례도 드러났는데 문항 한 개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과거 자신이 사교육업체나 강사에게 팔았던 문제를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출제한 현직 교사 5명도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에 특정 학원 모의고사 교재에 쓰인 지문이 그대로 등장해 불거진 문제 판박이 논란에 대한 수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문항을 출제한 교수와 학원 강사 사이 유착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다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사설교재와의 중복성 검증에 소홀했던 점과 관련자들이 EBS 교재 내용을 발간 전 외부로 유출한 점 등을 문제로 보고 각각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한국은행이 미국발 관세로 경제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커졌다면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습니다. 이창용 한흥 총재는 미국 관세 정책 변화로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것 같다면서 일단 금리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 관세 정책의 강도와 주요국의 대응이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조차 설정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향후 성장 경로를 예측하는 데 불확실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변화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확 들어온 그런 느낌이라 이렇게 어두워진 상황에서는 조금 스피드를 조정하면서 좀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 주에 잇따라 미국을 찾습니다. 최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이유로 안 장관은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데 한미 경제사령탑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른바 2+2 회동이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다음 주 화요일 미국으로 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방미 기간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납니다. 베센트 장관 측에서 통상 현안을 논의하자며 먼저 회동을 제안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의 본격 관세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다음 주에 협상단과 함께 올 들어 4번째 방미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관심은 우리 측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 미국 측 베센트 장관과 러트닉 장관의 2대2 회동이 성사될지 여부입니다. 양측의 경제사령탑이 한자리에 모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이라며 언급한 현안 대부분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양 정상 간의 얘기에 있어서 그 LNG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오로지 국익만이 저희가 판단하는 준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방위비 문제는 협상을 검토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지만 앞서 열린 미일 간 협상에서 방위비가 거론된 만큼 한미 협상에서도 안건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통상당국이 조선업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카드로 관세율 인하를 타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또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른바 빅딜의 타결 시점은 6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중견기업이 한자리에 앉아 미 수출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한 가운데 중견기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견기업은 정부 당국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수익 공제 등 생산 비용 절감 지원, 대체 수출 시장 확보 등 정책 개선 과제들을 건의했습니다. 트럼프 관세를 놓고 진행된 미일 간 첫 협상에서 양국은 조기에 합의를 이루기로 뜻을 맞췄습니다. 다만 미국이 관세와 방위비 인상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일본으로서는 추가 협상에서 더욱 어려운 선택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던 미일 첫 관세 협상. 일본 측 대표로 나선 아카자와 경제재생 담당상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50분 동안 회담한 뒤 이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등과 75분간 본격적인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미일 양측은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합의를 이룬다는 데 뜻을 맞췄습니다. 双方が率直にかつ建設的な姿勢で協議に臨み可能な限り早期に合意し首脳間で発表できるよう目指すということが一つ。 또 이달 안에 2차 협상을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장관급에 이어 실무급 협의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 측은 관세가 양국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서 미국 측에 관세 조치의 재검토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이시바 총리는 일본과의 협의를 최우선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もちろん今後とも容易な協議とはなりませんが、トランプ大統領は日本との協議を最優先としたいとこのように述べておられます。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SNS를 통해 일본과의 군사 지원 비용을 언급했는데 이시바 총리는 방위비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와 방위비 증액이 연계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인데 이후 협상에서 일본이 더 많은 양보를 압박받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일본으로서는 최대한 피하고 싶은 관세와 방위비 연계가 사실상 현실화되면서 이후 더욱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충북 진천구는 비수도권 군 단위 가운데 유일하게 18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증가에는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관련 이야기를 송기섭 충북 진천 군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8년 연속 인구가 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늘은 거예요? 예, 한 지역이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수치는 인구 증가입니다. 예. 우리 진천구는 비수도권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18년간 연속 인구 증가라는 지방자치사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18년 동안 늘어난 인구는 26,400여 명 정도가 되고요. 제가 군수로 재직한 9년 동안에 18,5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숫자는 매년 1개면 단위의 인구가 9년 연속 새로 생겼다는 뜻하고 같습니다. 특히 인구 증가와 더불어 기뻤던 것은 진천군의 출산율이 전국의 1.5배 정도로 매우 높았습니다. 진천군의 출산율은 1.12로서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를 하였습니다. 예, 20년 가까이 이런 인구 증가가 있다면은 이런 노하우를 많이들 좀 전수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노하우라는 거 각 지역의 잠재력을 분석을 해서 나름 차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는 투자 유치, 일자리, 또한 인구 증가,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역 발전 선순환, 선순환 경제 구조가 정착이 되었어서 18년간 인구가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인해서 많은 기업의 진천에 둥지를 틀었고요. 또 젊은 층의 인구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고요. 또한 젊은 층의 인구가 있다 하더라도 진천에 와서 살 수 있도록 교육, 문화, 주택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이 매우 중요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천군이 또 9년 연속 예. 매년 1조 원이 넘는 투자 유치를 했다면서요? 예. 예, 저는 군수에 취임하면서 군민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년 군수 재직 기간 동안 매년 1조 원 이상 14조 원의 투자 유치를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9년 동안의 신규 일자리가 19,200여 명이 증가를 했고요. 또 작년 상반기에 진천군의 고용률이 전국 경제활동 인구 5만 이상 시군 중에서 가장 높이 차지를 했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예, 역시 일자리와 출산율은 빼려야 될 수가 없는 그렇죠. 부분인 예, 것 같네요. 필연적 관계입니다. 예, 관광객도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진천군은 철도, 인구, 경제의 기적에 이어서 지난해 농다리라는 관광이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지난해 농다리를 찾은 관광객은 직전 연도보다 무려 5배가 넘은 172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예. 왜 이와 같이 농다리를 많이 찾아왔느냐 하면은 농다리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등 매혹적인 관광지로 일대 혁신을 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시설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국내 최장의 309m 무주탑 출렁다리, 절경을 이용한 데크길, 황토 맨발숲길, 푸드테크, 카페 등을 설치를 했고요. 이렇게 해갖고 170만 관광객이 와서 진천에 쓴 돈이 약 650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2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해서 사계절 관광지로 지금 변모시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잠실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철도 노선을 국내 기업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들었는데 이 노선이 군수님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민자철도 노선이 거론된 것이 진천군이 위치한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와 매우 관련이 많습니다. 예.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라는 건 동탄, 안성, 진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78.8km의 재정사업도로로 지난 2021년도에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 노선을 가만히 보니까 돈이 되는 노선이 돼갖고 서울 잠실에서 수도권 남부, 중부권을 연결하는 민자 노선을 지난해 11월에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민자 노선을 할 거나 재정 노선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올해 결론을 내릴 건데 저희는 어떤 노선이 되더라도 다 좋은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노선이 철도 노선이 설치가 되면
교통접근도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진천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고요. 또 경기도 남부와 중부권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방자치의 꽃하면 또 복지가 예,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통합 돌봄 모델이 예. 또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통합돌봄은 진천군에서 자랑할 수 있는 복지 모델입니다. 우리 진천군은 국민만족 복지 시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사업이라는 것은 보건, 의료 서비스와 돌봄을 같이 합친 그런 개념의 사업인데요. 어르신들이 요즘 요양시설은 병원에서 많이 계시고 심지어는 거기서 나오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진천구는 건강하게 노후를 집에서 보내자 해갖고 에이징 인 플레이스 사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합돌봄 사업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선도를 하고 있어서 지난해만 해도 40여 회의 벤치마킹이나 컨설팅 또 강의 요청이 왔고요. 현재 진천형 통합돌봄 사업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민선 8기 후반기 전략으로 지역발전 3.0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지역발전 3.0이라는 것은 진천구는 인구, 경제, 관광 내 예형적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형적 성장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질적 성장으로 이어가자는 것이 지역발전 3.0 전략입니다. 예. 특히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명품교육, 인재양성, 취업,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교육 생태계를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 기르기 좋은 진천, 또한 교육시키기 좋은 진천을 위해서 출산과 육아, 보육과 교육 등 생애 주기형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카이스트와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K-스마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문화 분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진천구는 올해 생거진천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서 국민들에게 체계적이고 또 종합적인 문화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또 작년에 저희들이 진천 군립교향악단을 군 단위에서 처음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보내주고요. 앞으로 종합예술회관이라든가 문화 복합 커뮤니티 센터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섭 충북 진천 군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치 초여름이 찾아온 듯 날씨가 덥게도 느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도 역시 따뜻한 남서풍이 불며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22도로 예상되고 특히 대전 26도, 대구 29도까지 오르는 등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낮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점차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요. 일부 동쪽 지역은 상층을 지나는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봄이 깊어가면서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도 늘고 있는데요. 꽃가루 수가 최고조에 달하는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창문을 닫아야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고요. 미세먼지가 없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외출 후에는 옷을 털고 들어가고 바로 세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알레르기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아침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원희다였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